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어디서 이겼냐? 고령 근로자 비중.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빠르게 따라잡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자 비중 이것만이 아니고요. 일하는 사람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 여기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3월달 통계를 보니까 전체 취업자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2.4%. 그러니까 100명 중에 22명은 60대 이상 어르신이라는 얘기죠. 어르신이라고 하면 안 되나? 60대? 이제 약간 조심스럽네요. 일본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봤더니 22.1%. 우리보다 일본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원래 일본이 고령자 비중이 노동시장에서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16%, 일본은 21%.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대 이상이 그래도 이 취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보다 5%포인트 정도 낮았는데 이번에 빠르게 추월해서 처음으로 앞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원래 일본이 이렇게 고령화가 빨리 진행돼 가지고요. 청년 실업 걱정하는 게 아니고 노년 실업을 걱정하는 나라였어요. 65세 이상 구직자 숫자가 20대 후반, 25세에서 29세 사이의 구직자 숫자보다 더 많은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은 구인난, 노년은 구직난. 청년은 사람이 없고 노년은 일자리가 없고 이런 문제를 일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겪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잡았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가 똑같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노년층이 더 빨리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취업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텐데 그러면 노년 실업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노년들의 일자리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물론 노년층이 행복하게 사시려면 생계 고통이 없어야 되고 그러려면 공적연금 강화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늘려야 되고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공공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일 중요하고요. 그런 일 근데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시민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계속 늙어가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예를 들면 뒤처져서는 안 돼요. 계속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챗 GPT 정도는 AI 시대에 적응하려면 그 정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인드셋.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영화 인턴 기억하세요? 로버트 드니로 70대의 인턴 사원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앤 해서웨이가 30대 사장으로 등장하죠. 그 사장 도와서 이 인턴 사원 로버트 드니로가 열심히 70대 인턴 사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분들 모시고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셋의 준비죠. 젊은 사람들 지금부터라도 하대하지 마시고 잔소가는 일, 허드렛 일 이런 거 나서서 하시고 현장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비영리 활동, 자원봉사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사회에 도움되는 노년을 맞아야 됩니다. 누구나 늙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누구나 늙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렇지만 늙어서도 일하는 사회는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처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같이 준비하시죠. 네, 이제 도착하셨네요. 오늘 김종배 전 정의당 의원 모셔가지고요. 푸틴이 북한 방문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뭐 우주기술 관련된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 좀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뒷시간에 또 굉장히 유명한 이 정치평론가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그리고 윤영중 랩 2050 대표가 나오셔서 상속세 인하, 금투세 폐지 이런 감세안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도착하신 김종배 전 정의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방 전문가 또 안보 전문가이신 김종배 전 의원님 모시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특별히 이번에 러시아에 푸틴이 방북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깊이 있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저는 왠지 하여튼 10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예, 저는 예. 처음에 뵀을 때 김 의원님 정치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엄청 굉장히 인상이 오래됐네. 깊었는데요. 예. 뭐였냐면 그때 그래도 진보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언론인이셨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적으로 강군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때만 해도 진보하면은 좀 군대는 줄이고 평화하는으로 가야 되는데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정서가 많았는데 또 이 네. 기술을 강조하시고 예. 강군을 그러셔서 엄청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봤어. 나름 뭐 한다고 했는데 또 알아봐 주시니까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뵙고 싶었는데 네, 오늘 너무 잘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예, 계기가 예. 잘 맞았어요. 푸틴이 방북한다는 얘기 오늘 이제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네. 그게 지금 이 상황이 보니까 방북 가능성을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하고요. 예. 지금 근데 러시아에서는 일정 안 잡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뭐 지난번에 그 블라디보스톡 북방에서 북러 정상회담도 막판까지 뭐 간에 만에 며칠 날 간에 하다가 전격적으로 확 펼쳐지듯이 이번에도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6월 중에 방문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며칠 안 남은 거 그러면 같기도 지금 하고. 벌써 14일인데요. 예. 2주 안에 방북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미 평양은 환영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거는 네네. 곧 온다는 얘기거든요. 환영 준비 뭘 하고 있습니까? 뭐 예컨대 열병식을 할 것 같은데 대형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고 네네네. 이런 게 위성 사진에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김일성 광장이라고 하죠. 네네네. 평양에서 이제 대규모 환영 행사를 하는 그 장소로 추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건 어떤 열병 행사 같은 환영식이 열리겠구나. 이런 것들은 곧 방북한다는 얘기죠.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나 뭐 보죠. 뻑적지근하게 환영하는 거 하나는 북한이 끝내주죠. 뭐 10만, 20만 군중 동원은 보통이니까. 그런데 앞에 서고 그러면은 북한이 좋아지겠어요? 좀 뭐 잘해주네 뭐 이런 느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10만 군중 앞에서 이제 그 연설도 했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그날 새벽부터 관중들은 입장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연습까지 한 거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좀 흐뭇하기보다는 조금 안쓰럽고 또 좀 이질적이다 이런 느낌도 들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김대중, 김영삼 시절에는 100만 대중이 모여가지고 유세 현장을 가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정치인이 아무리 인기 있어도 그렇게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고 쉽지 않잖아요. 뭐 광화문 촛불 시위는 100만 넘었습니다. 그렇죠. 정치 집회는 또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도 보이고 이건 아주 뭐 다이내믹 코리아니까. 그렇군요. 근데 방북 이유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왜 지금 같은 시기에 푸틴이 방북을 하는 겁니까? 예, 역시 어떤 공히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들끼리 만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제재망에 맞서서 전략적 연대로 돌파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 협력이다, 뭐 군사 협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앞으로 어떤 미국의 제재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일단 형성한다는 건데 이건 냉전 이후에는 없었던 현상이죠. 그러네요. 냉전 이후에 지난 30년간 없었던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걸 뭐 혹자들은 신냉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그 각자가 어떤 고립을 탈피하고 더 나은 연대로 미국과 서방 세계의 견제에 맞서는 교두보를 구축한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이건 동아시아의 판이 움직이는 상상이고 또 그 여파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고 미국이 가장 관심 있는 게 한반도 문제에서는 북러 협력이에요. 그래요? 예, 뭐 북한이 뭐 삐라 보내고 뭐 오물풍선 보내고 별 관심 없어요. 이겁니다. 예. 근데 이전까지는 우리 이렇게 저 같은 이제 문외한이 보기에는 이전에는 미중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면서는 북한이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걸 굉장히 미국이 경계하고 또 북한은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그렇죠. 확보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인데 또 러시아가 갑자기 등장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중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회색지대죠. 또 북러의 밀착에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의 주요 인사들, 뭐 정치계, 관계, 군에 있는 인사들한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질문했습니다만은 북러 군사 협력은 결연하게 반대한다. 하는 입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실히 견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러가 다방면에 협력하는 것을
또 반대하는 건 그건 또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예, 군사협력만 군사협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경계하고 경제협력도 경계합니다. 중국은 본래 러시아가 강국이 되는 걸 원하진 않습니다. 과거 미소 경쟁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러시아가 초강대국이 되는 것을 항상 경계해 왔고 또 그 영향력을 세력권을 확장하는 것도 네네. 마찬가지로 반대하거나 저항해 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북러 협력이 어떤 너무나 밀착이 돼가지고 중국을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는 형태까지 간다.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오히려 북한의 꽃놀이 패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에 붙어서는 우리 곧 러시아라고 협력한다는 거를 중국에 알려주면서 니들도 관심 가져. 그러면 혹시라도 더 많은 협력을 얻어낼 수 있고 반대로 러시아에 가서는 중국이 우리가 만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많은 어떤 개런티를 해줘서 조금 더 어떤 중국으로 하여금 몸을 달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양쪽에서의 그 어떤 진동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줄타기 외교를 해왔거든요. 한국 전쟁도 그런 이유로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은 북한이 오히려 이걸 꽃놀이패로 활용하다가 최대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그게 뭐냐면 푸틴을 앞마당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게요. 예,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삼각관계 외교에서 북한이 꽃놀이패를 활용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미국한테 얻어쳐들고 미국에 가까이 가면 중국이 막 뭐 이렇게 뭐라고 하고 이런 네. 이렇게 좀 여기저기서 얻어맞는 것 같은데 북한은 그런 티에 안 되고 어떻게 오히려 성과를 거두고 북한은 그러나요? 기본적으로 동맹을 부정하는 나라고 인류 역사에 지나는 자주성의 고향의 역사라고 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걸 기초로 단단하게 내부에서 비축된 자존감을 밖으로 실현하는 걸 외교라고 이해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교가 우리로서는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데 북한은 우리는 자력갱생, 독자 생존을 하는 나라인데 그 연장선에서 외교를 한다. 이렇게 외교를 보는 눈이 다르죠. 근데 그 고난의 행군 이후로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면서 수십 년을 견뎌온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이 이제는 외교적으로 강국의 지위를 차지하겠다. 네. 강국의 지위를 얻겠다는 발상으로 최근에 대륙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형식적으로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그 우주 발사 기지 방문했었잖아요, 네. 작년에. 그거에 대한 답방 형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미 푸틴의 어떤 그 답방을 초청을 한 상태고 그때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답방의 형식이다. 그러지만은 그냥 의례적인 방문이 아니고 상당히 양국 간의 관계를 바꾸는 말하자면 전략적 연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보면은 상당히 양국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좀 주고받을 게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 예, 있죠. 이미 많은 걸 또 주고받고 있는데 최근에 나진항에서 컨테이너 그 화물선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대부분 러시아 국적입니다. 그래서 화물 교류가 상당하고 그다음에 하산 두만강 근처에서 철도로 시베리아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철도에 상당량의 컨테이너가 오고 간 게 확인이 됐고 그런데 그 내부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스캔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중국 쪽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은 북한 경제가 의외로 많이 회복됐다. 이 팬데믹 코로나 이후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어떻게 북한이 다시 그렇죠.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는지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일단은 뭐 에너지, 농업 협력 이런 다방면 협력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제일 그 외화벌이의 창구가 되는 건 북한의 노동력 수출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해외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는 전원 철수시키게 돼 있거든요.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돼 있는데 아직도 상당한 노동자들이 소규모 단위로 넓게 퍼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허점 내지는 우리가 그 구멍을 발견한 것이 바로 노동력 문제고 북한은 이걸 더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미국의 제재를 돌파하려는 하나의 우회로를 개척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러시아에 가서 많이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베리아 등지에도 있고 또 일설에 의하면은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초크, 루안스크 지역에도 전후 복구에 북한 노동력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도 사실상 거의 뭐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모스코바 주재 북한 대사가 이미 루안스크, 도네츠크를 방문한 사실도 보여지고 하는 걸 봤을 때 북한이 이제 노동력 수출로 러시아와 경제 관계를 심화시키겠다는 방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노동자가 서방 뭐 유럽이나 미국 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돈을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그 뭐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제가 안 되죠. 망으로 이렇게 못 보내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는 그게 그래도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러 간의 그 저기 최근에 나온 성과 중에 하나가 루블화 결제입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합의가 돼서 실제 실행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여태까지 달러가 아닌 기축통화는 위안화였는데 네네네. 지금은 루블화하고도 일단은 저 결제 관계가 성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방의 예측이 가장 빗나간 대목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루블화가 폭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통화 가치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한국 경제보다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맞아요. 전쟁 중에도 네. 이런 걸 봤을 때 루블화 결제를 하고 그 루블화로 결제하는 걸 위안화로도 바로 그 저기 이렇게 환율을 계산해서 저기 삼국 간의 결제 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과거에 냉전 시대 때는 북한에 러시아가 대규모 원조를 해줬는데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는 러시아가 경화 결제를 요구했고 그나마도 수출을 많이 제한해 놓은 상태였고 국제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추가될 때마다 점점 걸어잠궈 놨는데 이게 지금 하나씩 풀리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국제 제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는 식물위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북중러 사이에 특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정치적인 뭐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뭐 같은 기축 통화를 쓰는 같은 경제권 같은 방향으로 지금 막 가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되네요. 요즘 평양에 모스크바에서 온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국경도 유연하게 개방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뭐 기축통화처럼 루블화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북한이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무기를 많이 도와줘서 그런 건가요? 자, 그 부분이 가장 논쟁이 되고 지금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인데 전략적 관계가 이렇게 그 형성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무기 군사기술 분야, 특히 첨단 기술 분야도 그런 것이냐. 일설에 의하면은 북한의 그 152mm 포탄이 대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됐다. 근데 사실은 그 포탄이 사용됐다는 증거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요? 반면에 북한의 그 재래식 미사일 중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으로 명명된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이 거의 뭐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재래식 포탄이 이제 오래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성능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실전 투입에서는 다량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면에 미사일은 좀 쓸만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별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노후 재고된 어떤 포탄도 러시아와 협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경우에는 전부 재가동으로 이 생산이 재가동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신형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커지는 건데. 생산 시설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이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왜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 공장을 그렇게 많이 방문했는가도 그런 어떤 방향성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보다는 하나의 어떤 폭력의 공급망, 네네. 이 군수 분야에서의 어떤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데 더 중한점을 두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얼마나 갔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후에 이런 어떤 국제 분업 구조, 하나의 무기 생산에 있어 가지고의 공급망 형성이라는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우선 위성 기술, 로켓 기술. 이런데 지금 북한의 로켓이 전부 원천 기술이 러시아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성 발사에 도움을 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역설인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나로호 누리호 발사를 누가 해줬냐? 미국의 그 스페이스X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러시아 기술이었나요? 그게? 러시아가 해주다가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국에 지원해준 맞다. 기술만 그런 것들 똑같이. 옛날에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왜 노태우 대통령 그때 그 소련하고 국교 정상화할 때 그때에 굉장히 많은 이 우리나라 러시아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30억 나중에 달러. 이런 기술로 나중에 받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현물 있었는데. 기술로 지원받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과 한국형 발사체가 탄생하게 된 거는 러시아 덕분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우리 지금 뭐 해외 무기 수출 많이 한다 그랬는데 그게 미국제 원천 기술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예컨대 전차 자주포의 사격 통제 장비라든가 냉각 장치라든가 이런 건 러시아제예요. 그거를 이제 불곰 사업이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현물 군사 장비를 받아서 역설계를 하고 그 중에 기술을 적용해서 그래서 오늘날 K 방산이 탄생하는 데는 러시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역설적이네. 그런데 진짜. 지금 한국이 그 러시아와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에 또 무기를 간접적으로 대주고 반면에 북한은 지금까지 백두산 엔진이라고 해서 로켓을 개발해 왔는데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빼돌렸던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지금 무기를 러시아에 대주고. 정말 역설이네요. 만약에 10년 전에 이런 걸 생각했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러면 그땐 다 미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러시아하고 협조 잘하고 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거죠. 아니 그 우주 기술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작년에 왜 북한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뭐 그런 조직 확대 개편하면서 정찰위성 계속 쏟아 실패했었는데 11월에 한번 성공해가지고 이제 굉장한 성과를 거둔 걸로 얘기를 하다가 또 올해 또 한번 공중 폭파를 했었잖아요. 5월달에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도 정찰위성 그렇죠. 그게 스페이스X였군요. 스페이스X 미국의 스페이스X에 실어가지고 궤도에 올렸었잖아요. 그렇게 막 우주 경쟁 벌이고 있는 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8월인가요? 그 최초 발사 때는 북한의 1단 로켓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이후에 발사한 거는 분리에 성공해서 궤도를 비행하고는 있는데 센서 기능이 취약해서 할 일 없이 보고 듣는 거 없이 그냥 돌기만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 평가고 세 번째 발사는 2단 로켓에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북한은 진화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냥 쏘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페이로드라고 하죠. 탑재체인데 여기에 센서 기능을 러시아가 일부 지원할 경우에는 이제 정찰위성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페이로드? 가야 될 길은 페이로드는 탑재체라 탑재물이라고 하는 탑재물, 것이죠. 추진체가 아니고 거기 올리는 로켓이 아닌 탑재체. 운반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봤을 때는 어떤 북한의 위성에 대한 집착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능력을 고려할 때는 이 분야에 대한 우주 협력에 대한 북러 관계는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북한 자체가 잠재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잘 유념해야 될 사람. 현재 기술 수준은 그래도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어떨까요? 우선 로켓 기술은 북한이 앞서 있습니다. 아. 예, 우리는 러시아에 이제 그 신세를 져서 누리호 발사, 나로 발사를 했는데 러시아가 안 도와주니까 또 대책이 없어 미국으로 간 거고. 네네네. 근데 북한은 자체 발사가 되는 나라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직 발사하는 로켓 기술인데 그거는 북한은 90년대부터 해왔던 거고 네네네. 우리는 아예 한미 간의 미사일 협정으로 금지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그 협정이 폐기되는 바람에 이제서야 법적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과거엔 개발 자체가 금지된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북한이 앞서갈 수밖에 없죠. 네네네. 북한이 만만치 않군요. 이 기술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북한의 로켓 기술 중에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은 재진입 기술입니다. 재진입 리엔트리라 그래서 우주로 간 로켓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이때 엄청난 그 열과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열과 마찰 충격으로부터 탄도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호가 안 되면 공기가 워낙 날카롭게 그 스치기 때문에 이 텅스텐 합금이 깎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기형적으로 깎여 나가면은 이게 이제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데 떨어지거나 아니면 파손되거든. 이거를 보호하는 게 재진입 기술입니다. 그걸 상마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부분은 주로 지상의 풍동 시험을 통해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우주로 날려보내기 전에 지상에 바람을 강하게 통과시키는 풍동 시험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건데 이건 러시아 기술자 5명만 지원해주면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로켓은 지상 시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안정했는데 러시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고 별로 대단한 기술도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분명한 북한 입장에서는 분명히 얻을 게 또 있네요. 많죠. 굉장히 많고 또 러시아는 이제 나진항을 또 자기네 항구로 활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 태평양 진출에 가장 중요한 교두보인 나진항에 대한 어떤 최근에 러시아 선박들의 출몰 이런 거는 물류에 또 중요하고 그래서 러시아는 수원이 동방 개발이에요. 동방의 인구도 모자라고 너무 광활한 땅이 방치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다가는 중국에 먹힐 가능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그 연일 푸틴은 동방의 그 경제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그걸 한국하고 하고 싶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나빠져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북방경제위원회라는 걸 만든 게 바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종의 어떤 러시아하고 협조해서 그 동방 개발과 관계되어 있는데 지금 그건 말도 못 꺼내고 오히려 북한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이런 형국으로 이 상황이 바뀐 거죠. 그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군요. 아니, 우주 기술 말씀하시니까 제가 퍼뜩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왜 저는 경제 경영을 주로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독일이 자동차가 발달한 게 2차 세계대전 때 전차를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을 만들어내고 또 미국이 이렇게 요즘 뭐 인터넷 구글 뭐 애플 이런 거 나온 게 결국에는 다르판이 뭐냐는 미국의 국방부 돈으로 다 만든 기술이 이렇게 지금 빅테크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우주 기술이 이게 군사 기술 같지만 ICBM 발사하고 이런 기술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승부수 이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위성 와이파이 스타링크 위성 체계가 이미 그 성능을 입증한 단계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체제가.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인터넷을 한 번도 안 써본 인구가 50%가 넘고. 뭐 인도가 IT가 발전했다 그러지만은 인터넷 사용 경험이 남자가 67%인데 여성이 17%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경제는 주로 여성이 하지 무슨 이게 어떻게 디지털 경제입니까? 쇼핑을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중동 아프리카는 또 어떠냐면은 이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스타링크 위성 체계가 이제 위성 와이파이를 제공하면 네. 지상 기지국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써보니까 잘 터지거든요. 네. 그리고 5G 대역의 데이터 통신이 돼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 위성 체계가 앞으로 전 세계의 그 디지털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는데 엄청난 교두보가 되겠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당장 전 세계 그 디지털 그 경제를 확장함으로써 10년 이내에 세계 GDP를 한 2조 달러 정도 높이겠다는 게 미중 경쟁의 지금 핵심 사안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이제 미국이 하니까 중국은 지금까지 기지국을 져줬는데 미국은 위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여태까지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했던 기술들이 전쟁을 테스트 베드로 해서 그 실제 효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단계로 이 전쟁이 활용된 거죠.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 우버 택시, 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안면 인식 업체, 이런 업체들이 실리콘밸리가 다 거기 가서 기술을 테스트 베드로 전쟁을 활용한 것이죠. 이 이후에 나올 기술 혁명은 공교롭게도 전쟁이 큰 기여를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 일론 머스크도 사실 그거 허황된 기술이라고 다 생각했고 위성을 그렇게 다 뭐 비웃었죠. 5천 개, 만 개를 민간 기업이 위성을 올려가지고 뭘 하냐고 그랬는데. 예, 경제성이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위성 와이파이 단말기가 개당 가격이 70만 원 정도 되고 한 달 사용료가 제일 싼 거, 그 시간이 제한된 걸 써도 월 사용료가 10만 원이 넘었고 통신 품질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있고 통화 제한이 계속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위성 체계 없으면 국가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혁명이죠. 그게 굉장한 거네요. 예. 이제는 아날로그 세계가 디지털 세계로 바뀌는 아프리카, 중동에서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정 때문에 러시아에서 그때 EMP였나요? 우주에서 핵기술 사용해가지고 왜 그 스타링크 무력화시켜 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거는 로커스라고 러시아 우주국에서 스타링크 위성에 대한 전자적 공격을 실행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그 강력한 전자파라든가 해킹을 통해 가지고 무력화하는 기술인데 일론 머스크가 전부 복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살아나고 죽이면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 위성과 지상 단말기가 있는데 거기에 알고리즘의 코드를 계속 수정하는 방식으로 피해갔거든요. 네네네. 이런 기술은 펜타곤에도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펜타곤이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그 방어 기술을 펜타곤이 브리핑하면서 너무나 눈이 부신 그 속도에 눈을 떼지 못했다. 미군이 이런 작전을 하려면은 6개월에서 1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사흘 안에 끝내버렸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 전쟁의 문명사적인 의미가 나온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군산복합체를 완전히 압도해버려요. 그러네요. 이제는 주도권이 전쟁에서도 군산복합체에서 실리콘밸리로 확 중심이 이동해버린 것이죠. 지금 스타링크 한 500개 위성 떠 있는데도 그러는데 앞으로 10,000개, 20,000개 지금 계속 띄운다는 발사해서 얘기 지금은 아니에요? 1000단위가 넘었고 그러면은 막 2,500개, 5,000개까지 가고 있고 훨씬 더 주도권을 갖게 지금 되겠네요. 그 단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불과 3년 전에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있죠. 스페이스X 주식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에. 소수지만 그분들은 많이 있을 활짝 겁니다. 이제 피었는데 만약에 그럼 조금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북러 간에 기술 교류가 잘 되고 북한이 우주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해서 네. 실제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궤도에 장착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다소 시간은 꽤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당장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계속 진화하고 북한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다량의 미사일의 효용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표적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북한이. 네, 네.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이건 한국군에게도 아주 수건이었거든요. 표적 확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미사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 어떤 하나의 표적을 제압하려면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정확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량의 미사일을 쏴야 성공 확률이 높은데 정찰 위성으로 이제 보고 듣게 되면 그러면은 소량의 미사일로도 찾아내서 타격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에서 주로 동해 미국의 항공모함이 활동을 하는데 여태까지 북한은 찾아내질 못했거든요. 근데 정찰 위성이 있으면 달라지죠. 그러면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서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자기네 동해 쪽으로 상륙해오는 한미연합군을 바다에서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갖고 있는 펀치력이 이게 이제 센서로 인해서 이 펀치력이 이때까지 눈 감고 때렸는데 이제 눈 뜨고 때리는 것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 힘을 북한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단은 우리 국방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됩니다. 일단은 북한의 기습 능력이 탁월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 경고 없이 타격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킬체인 개념 갖고는 북한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은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저 킬체인을 뭐 한다 이 정부가 얘기하는데 이미 그 구닥다리 개념으로 취급받는 개념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은 킬웹 어떤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선형적, 직렬적 의사결정 체계인데 현대전에서는 그게 효용성이 떨어지고 킬웹 어떤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동시 결정하고 동시에 쏘고 판단하는 사람 따로 쏘는 사람 따로 평가하는 사람 따로 이거 안 된다. 동시에 다량의 자산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이게 킬웹 개념인데 한국군이 아직은 근처에도 못 간 개념이죠. 이런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죠. 그거 굉장히 좀 앞서가는 이야기인데 사실 기업이나 경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최근에 기업에서는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위계가 있는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산 목록을 한꺼번에 파악하고 하나를 쓴 다음에 실패하면 다음 솔루션을 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해결해 버리는 거죠. 이게 웹 개념이거든요. 근데 기업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군대는 느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그 개념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도 저희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일명 그 모자이크 워페어라고 전장에 있으면 위협이 있을 때 그걸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인공위성이 들어가고 차세대 통신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한국군 인프라는 대부분 노후화돼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아직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가면 미국하고 일본은 또 굉장히 불편하겠죠? 전제하고 그런 분위기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북중러가 아직은 결속한다고 하지만 서로 계산법이 다르듯이 한미일도 사실은 북중러보다는 안보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계산법이 다릅니다. 뭐 요즘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제일 불편한 나라는 일본이거든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산유국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의 이익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석유가 뭐 가망이 없다 그러면 일본 언론이 제일 빨리 보도할 겁니다. 과거에 1976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이 한반도 문제 그리고 한국을 제끼고 북한하고 접촉을 은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몽골에서도 이번에 북한을 만났다 그러는데 기시다 총리는 북한을 가고 싶어 하니까 이런 경우도 한미일 안보 협력에는 안 맞는 궤도 이탈인데 하잖아요. 이렇듯이 한미일도 협력할 건 하지만 사실은 또 국가의 전략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주시하면서 킬체인을 넘어선 뭔가 또 이 새롭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방개혁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어떤 기술혁명이 문명사적인 전환의 단계에 왔다. 우크라이나 하마스 전쟁이
결국은 우리한테 완전히 다른 전쟁의 양상을 보여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주변 지정학의 판이 움직이고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마인드를 갖고 주변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찾아내야지. 과거와 같은 어떤 냉전식 개념 갖고는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마침 또 최근에 푸틴이 우리나라 칭찬하는 발언도 했더라고요. 예, 요즘 무기 안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저렇게 친하고 한국하고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게 바로 국가의 냉혹한 외교입니다. 울렁대다가도 갑자기 언제나 그러다가 이 외교는 냉혹한 공간이죠. 이념에 매몰될 게 아니라 예. 어떤 게 제일 이익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너무 아쉽네요. 네. 하여튼 10몇 년 전인데 어. 그때 말씀 주셨던 그 내용이 지금도 딱 지켜지시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너무 예. 저는 즐겁고 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대 의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윤형중 대표 그리고 박성태 실장하고 같이 감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인만의 시드머니 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에서 한문도, 차영주, 김광석 3명의 전문가가 하반기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과 해안을 제시합니다. 6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을 토마토 집통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상속세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이런 지배주주가 안정적인 이 지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이 기업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니까 이렇게 SK처럼 기업의 가치가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경영권 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 가능할 정도의 지배주주의 지분이 약간 이렇게 희석되니까 이렇게 SK 주식이 오른다라는 것은 조금 더 크게 말해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이 안정적 기업 지분을 3세 또는 4세에게 전달하는 것만이 이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유지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은 차라리 이 지배주주의 지분이 낮아지는 것도 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도 저는 이번 SK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이 경제다 시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틀면 나오는 분 이런 분으로 돼 있으신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실장님 모시고요. 윤형중 랩2050 대표님 정책 전문가 모시고 이렇게 정치와 정책을 같이 좀 논의를 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고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또 뜨거운 핫 이슈인데 상속세하고 금투세 세금 깎아준다니까 좋은 얘기 같기도 한데 또 논란도 많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상속세 이야기 먼저 하고 뒤쪽에 금투세 이야기 좀 진행을 해보실까요? 예. 저 최근에 뉴스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세상이 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든 게 뭐 정부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상속세 인하하자는 얘기는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상속세 인하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서 그럼 진짜 인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좀 짚어보고 싶어서 두 분 모셨고요.
일단 상속세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윤형중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 얘기를 할까요? 네. 상속세는 뭐 말 그대로 상속 받을 때, 상속 받을 일이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네, 아주 쉽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상속세는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크게 관심 갖지 않는 세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속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상속세는 누진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상속받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이제 적용받게 될 소득세랑 마찬가지로 누진세제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얼마를 공제받느냐, 얼마를 공제받느냐. 이 공제제도는 이제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여러 세금 제도의 공제제도가 한국이 제일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잡한 제도를 신경 안 쓰기에 만드는 그래도 상속세 특유의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일괄공제라고 합니다. 일괄공제. 1996년도에 생긴 건데 뭐 이런저런 거 공제 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일괄공제 적용하면 5억 원 따로 이제 딱 공제받습니다. 일괄공제랑 별개로 또 공제받을 수 있는 거가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공제는 뭐 기본 공제 뭐 여러 조건을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고 이렇게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받고 일괄 공제 5억 원 딱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 그 상속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우리 상속세 부담이 좀 과도하다. 특히 최고세율이 좀 많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50%. 50% 3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억 원 초과 분해한해서 이제 50억 원 50%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과도하지 않냐 하면서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사례들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영국이랑 미국은 물론 최고세 세율은 좀 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 또 영국은 오히려 누진세율이 아니라 그냥 단일 세율로 특이하게 좀 적용한다는데요. 40% 적용받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가 지금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또 일본 같은 나라랑 비교하면은 뭐 세율 체계는 상당히 좀 유사하고 최고 세율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5억 원 상속받는다 그러면은 세금 얼마 내요?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받아서 5억 빼고 계산하니까 난 0원 상속받는 거하고 똑같이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상속받는다. 10억을 본인이 오로지 상속받으면은 그 5억 원이 이제 가세 표준이 돼서요. 거기에 이제 세율이 적용이 5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예. 적용해서 그게 뭐 20%가 될지 10%가 될지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복잡한 공제가 거기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는 요거를 좀 원래 이제 완화하자는 상속세는 과거에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까지 하면 10억까지는 일괄공제, 그다음에 재산이 예를 들어 70억이 넘는 사람들은 배우자인 경우는 30억까지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 나올 때 흔히 헷갈리는 게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과표를 따져야 돼요. 과표는 이제 과세 표준인데 앞서 이제 5억 일괄공제가 자녀의 경우 5억 일괄공제이기 때문에 5억 빼고 나머지가 과표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율에서 뭐 1억이면 얼마 이렇게 나올 때는 5억 빼고 근데 배우자다 뭐 5억에다 배우자 공제 5억에서 10억 빼고 얼마에 대한 세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는데 과거에는 순자산들이 낮아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소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세 내는 사람들이 조금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중산층도 상속세를 좀 많이 내게 되고 원래 사실은 소득이 있으면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을. 근데 누구나 다는 건데 이게 이제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물려주는 거는 세금 좀 내라는 건데 웬만한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은 상속이 될 때 재산들이 국가가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자 이런 논의가 민주당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실제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이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GDP가 성장하는 거는 그만큼 예를 들어 명목 GDP 기준으로 성장하면 그만큼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소득도 오르고 자산 가격도 오르거든요. 근데 이런 세금은 정해진 숫자의 명목 수치로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8,800만 원 이상이면은 그 이상 과표 부분에 대해서는 35%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오래전에 정해진 게 그대로니까 지금은 더 늦어진 게 많죠.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누진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진 적용을 받는 사람도 예전에 적은데 점점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은 일부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이 저야 뭐 상관이 없는 상속세는 전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뭐 별로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네. 모르잖아요. 아, 이렇게 없습니다. 방송 많이 하시면은 또 그게 쌓여가지고 이걸로는 상속을 뭐 하실 일이 생길 받는 거는 저도 모르지만. 상속세 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상관이 정치권에서 없었는데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민주당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네. 대선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중산층의 세부담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수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앞서 이제 윤영중 대표님이 얘기하셨지만 96년에 상속세 개편이 되면서 세율도 따로 정해졌고 일괄공제라는 시스템도 생겨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96년 5억 원과 지금의 5억 원은 차이가 크죠. 96년이면 제가 뭐 대학 한참 다닐 때인데 그때 5억 원이면 강남 아파트 사고도 남았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반영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준을 이제 정치권에서 정해야 될 때 저는 뭐 약간의 완화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약간 여야가 조금 온도차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 프레임으로 보기에는 상속세 완화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이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쪽의 일각에서는 아예 뭐 과감하게 상속세 폐지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쪽에서 더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제 아예 상속세의 부과 방식을 그 유산 취득세 형식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유산 취득세. 예, 헷갈릴 수 설명이 있는데요. 필요해요. 굉장히 근데 사실 개념은 별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유산세, 하나는 유산 취득세입니다. 네, 이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의 방식은 그 굉장히 쉬운데요. 유산세는 상속을 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예,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20억을 20억 상속할 수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해피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20억을 제 자녀들한테 상속을 한다고 치면은 20억 원의 공제가 적용돼가지고 과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한테 상속을 한다면은 5억을 일괄공제 해가지고 15억 원이 과표가 잡힐 거 아니에요. 한국 세금의 기준으로는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산 취득세, 유산세 방식은 이제 세금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적용이 되는 것에 유산 취득세 형식으로 바뀌면은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실제와는 다르게 제 자녀가 한 5명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명 있으면 제가 20억 원을 이제 그 상속하려고 했을 때 5억 원을 일괄공제 받고 15억이 되잖아요. 그럼 15억을 만약에 균등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한 명당 3억 원씩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훨씬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세액이. 이때는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되고, 이게 OECD 국가들 중에서 한 3개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유산 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산세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가 이만큼 주니까 이만큼 세금을 내라는 건데, 유산 취득세로 앞서 이제 각 개인별로 내가 얼만큼 상속을 받느냐로 따지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신이 이만큼 받으니까 이만큼 세금을 내라는 게 되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받는 사람에서 어떤 소득세 개념으로 한다면 받는 사람의 개념에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유산 취득세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간의 차이점은요. 그 예전에 이제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 자료를 보면 사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막 이런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그 노림수, 속내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을 적게 부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공제 항목을 어떻게 하고 세율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세 중립적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할 수도 있어요. 조세 중립적이라는 표현은 세수입은 그대로 유지한 형태로 그 유산 취득세를 개편하자. 요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100년대계 조세재정 체계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있는데, 그 당시 재정개혁특위는 여러 가지 세제 개혁안, 특히 좀 진보적인 개혁안들을 많이 내놨는데, 놀랍게도 당시 재정개혁특위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하자라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다만 조건을 달았어요. 유산취득세를 개편하되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하자. 이미 얘기는 세수입은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유산치료세 방식으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그럼 그- 세율을 올리거나 공제를 조정하거나 그렇죠. 뭐 그러자는 그렇죠. 얘기였군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균등하게 분할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5억 하는데 한 자녀에게만 12억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네. 예,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 3억씩 부과하면 훨씬 더 세금을 적게 내게 되니까 균등하게 이렇게 분할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재분배에 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재분배 아니 분배 효과가 있다. 그럼 이렇게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분으로 알려진 분이 이번에 초선 의원인 임광현 의원이라고 국세청 출신 예, 아니세요? 국세청 차장 출신입니다. 네. 그분께서 이 논의를 또 제일 잘 알기도 하시고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은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과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유산취득세 얘기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민주당에서는 이 공제 부분을 좀 손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굉장히 대승을 거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여전히 이 부동산 트라우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랑 부동산 트라우마랑 무슨 상관이냐면은 아까 이제 96년 말씀하셨잖아요. 96년도 시세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2000년도에 음마아파트 시세가 음마아파트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아파트죠. 대치동에 상징적인 아파트의 시세가 2억 원이었어요. 놀랍게도. 예. 그러니까 음마아파트도 상속했을 때 세금을 안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96년도에 일괄공제 5억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가 5억을 안 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상속하게 되었을 때 주택 한 채를 상속하게 되었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도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나라가 2018년도만 해도 상속세를 내는 연 인원이 8,000명밖에 안 됐어요. 네. 2020년에 10,0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15,700명, 2배가 되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서울의 많은 특히 한강벨트 쪽에 자가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일괄공제의 한도를 좀 넓혀줌으로써 그 기존의 상속세를 안 내던 특히 상속세의 부담이 없었던 뭐 중산층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계층의 세부담을 좀 낮춰주자라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제가 한번 이거 태클을 걸어보자면 상속할 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없었는데 상속세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상속할 게 생기면 내는 거 아니에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8,000명밖에 안 되는데 세제가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나라도 잘 살게 돼서 상속할 게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96년과 비교를 하면 그때 뭐 짜장면 가격이 2,000원, 3,000원 제 기억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물가 자체가 2배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맹목 가격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다. 너무 이게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 덩치의 숫자 자체가 물가나 이런 것 따라서 명목 가격 자체가 올랐는데 똑같이 되면 누진세 적용받는 구간들이 달라지거든요. 예전에는 아주 고위층, 예를 들어 1%만 높은 세율의 누진세를 받았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 뭐 10%, 20%까지 받는 거는 좀 과도하게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상속도 할 게 많이 생긴 반면에 예. 군인들 월급도 올랐고 예. 이 도로도 이제 5G 깔고 그러면 거기도 돈도 많이 들고 철도도 옛날에는 무궁화호 타고 다니는 거 KTX를 타고 다니고 적자 노선도 많고 이렇게 이제 국가가 돈 쓸 때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예. 이게 거두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의 퀘스천 마크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부분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견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신 대선 예.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예. 조금 다른 저는 태도를 정치적, 보이잖아요. 물론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0.73% 차이로 졌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이번 총선에서도 결국 종부세 내는 지역에서 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상속세 같은 궤에 있는 거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상속세는 앞서 그런 부분들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세율이 그러니까 기준되는 시점이 오래 전이면 세율 자체가 지금은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
이제 전체적인 근로소득이 어쨌든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명목 가격 기준으로 오르면은 이거는 실질 가격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명목 가격 기준으로 하면 결국은 누진세가 높은 세율을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비중 자체가. 그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종부세에 뭐 1주택자를 폐지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종부세에는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시행령으로 정해서 그걸 정해서 과세 표준을 만들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걸 많이 낮춰줬어요. 지금이 제가 알기로 60%대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85, 이제 원래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계속 높인다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확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종부세 된 기준이 얼마 전에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한 11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산층이냐 1주택자 종부세가 그건 애매한 거죠. 우리나라가 2,200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11만 가구 정도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22만 가구 0.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0.5% 되는데 이분들의 세부담을 뭐 낮춰주는 게 어떤 뭐 이게 중산층 세부담 완화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죠. 상속세는 어때요? 상속세 5억 정도면 그게 중간층인가요? 우리나라에서? 5억 정도면 재산 순자산 평가 순자산이죠? 예, 순자산 부채는 기준으로 빼고. 하면 4억 5천 정도가 평균 가격이니까 5억 정도면 이게 1990 되는 거니까요. 뭐 네. 중위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중위보다 조금 높은 정도. 중간 정도가 된다. 예. 실제로. 예. 그렇게 돼요? 일단 뭐 그 자산 기준으로 뭐 가금복 통계나 이런 거 봤을 때 중간 정도는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 종부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시지가 곱하기 공정시작 가액 비율 해가지고 과세 표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상속세를 낼 때 부동산은 이제 그나마 최근 가격, 매매 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5억 원을 넘는 주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프레임은 민주당의 우클릭 이렇게 잡혔지만, 일단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이른바 이제 포괄 정당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포괄 정당이라는 것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다, 뭐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한국의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 정도 되는 그 이제 정부와 정당의 정치적인 스펙트럼 정도는 사실 그 아주 왼쪽에 있다기보다는 중도자에서 중도 우까지를 포괄하는 정도의 정당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권 전략을 짤 때도 자신들의 좀 이해를 대변하는 유권자, 자신들 찍어준 유권자들의 그 이해를 어느 정도 그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실 종부세 얘기를 한 국회의원들의 면면들만 봐도 그 면면들의 그 지역구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그 국회의원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민정 의원 대표적이죠. 예, 고민정 의원 대표적이고 뭐 사실 말은 안 했어도 뭐 양천구나 뭐 몇몇 양천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마용성 지역이나 아니면은 임광현 의원은 비례죠, 비례. 예, 비례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지금 그 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되고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가 필요하고 지금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한데 뭐 감세가 웬 말이냐라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종부세도 깎아준다 그러지, 금투세도 깎아준다 그러지, 그리고 금투세는 이제 깎아줄 것 같은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상속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은 어떤 특정 계층을 딱 골라서 그 사람들한테만 증세를 하려는 시도들은 그다지 성공하기가 어렵고 잠깐은 성공할 수 있어도 그 굉장히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어떨 때 많이 실패하느냐면은 갑자기 세율을 많이 올렸을 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세금에 갑자기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안 내다가 내는 사람들, 상속세 안 내다가 내는 사람들, 금투세는 주식 양도 차익엔 거의 세금이 없었잖아요. 안 내다가 내는 사람들이 10만 명 넘게 생기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 이제 증세와 재정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 우리가 이제 증세 전략이나 조세 기업 전략을 어떻게 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사실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내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같이 부담하게 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과 고자산가들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부담하게 되면은 그 반대급부로 이제 나오는 복지 정책들의 수혜들도
그 상당히 균등하게 어느 정도는 입거든요. 물론 저소득층이 더 많이 입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그 증세에 대한 저항도 낮아지고 또 이제 증세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지고 그런 효과들도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정정해야 되겠는데 이게 평균은 4억 5천만 원 맞아요. 예. 순자산. 근데 중위값은 중이라는 표현이 잘못됐겠네요. 중위값은 2억 4,660원. 그 자산 부채를 보유한 완전히 영인 가구들 순자산 말고 기준으로. 자산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산이 그래도 있는 경우 순자산이 있는 경우 2억 4천만 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이게 많은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봐요. 상위가 몇 중이라는 백억. 건 딱 순서를 내서 가운데 순서니까 네네. 평균 가격은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4억 5천만 원대가 예. 평균이고. 그러면은 중산층 공략에 별로 도움 안 되겠는데요? 실제로는 중상층 공략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볼 때 대부분이 2억 5천 정도라는 예. 얘기인데 딱 중간은 중간은 네, 예. 그런 얘기가 되는. 예, 중간은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뭐 서울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아 서울이 중요해서 집값 그런가? 평균으로 하면 매매 가격 평균이 서울은 뭐 12억 원 정도가 되고 지방은 2억 5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당연히 많은 그럴 사람들이 거예요. 그냥 다 물론 서울만 두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서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에 돼 있죠. 정치적으로는 서울이 승부처다 이렇게 본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근데 거예요? 일단 세금 제가 볼 때 뭐 서울 이런 걸 따지기보다도 정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따지기보다도 그냥 중산층의 세부담을 좀 더 중산층이라는 게 사실 뭐 되게 자의적 기준이어서 근데 정부에서 내는 기준이 있긴 한데 그건 되게 네네. 포괄이 너무 넓고요. 근데 어느 정도 뭐 중상층에 사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높은 사람들도 다 중상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평균 자산 정도 되는데 저도 이제 그냥 나름으로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네네. 되게 개념이 넓죠.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부담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종부세의 경우는 너무 대상이 작고 제가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1주택자 종부세를 얘기를 하는데 반대했던 이유는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부동산은 왜냐면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가지고 있는 보유량 대비 거래량이 적어서 몇몇 채 거래로 가격 전체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이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안 팔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수요 공급에 잘 가격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부동산을 10년 주기설, 10년 계단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한다 또는 많이 완화한다. 그럼 뭐 강남에 똘똘한 한 채라서 강남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강남 가격이 급등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밀집 지역이어서 뭐 어디 멕시코처럼 부촌이 따로 있고 여기는 또 어떻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강남에서 도로 하나 건너면은 바로 동작이고 또 도로 하나 건너면은 뭐 동작에서도 노량진으로 가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다리 건너면 성수동이고. 동작은 안 오릅니다. 제가 동작구 살아가지고요. 흑석동도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런데. 흑석동 우리 동네 아니고. 그래서 별개의 사실 구획되어진 데가 아니어서 강남 집값이 서울 전체 집값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집값 위험한 오르면 거예요. 세금 또 깎아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악순환 같은데. 집값 예. 오르니까 세금 더 내니까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주면 집값이 또 오르고 그럼 또 깎아줘야 되고 막 이런 악순환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계속 예. 들어서 뭔가. 그 아까 윤영중 대표님 그 금투세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네, 계속 네.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네, 네, 네. 금투세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좀 네. 정리를 하고 그것도 토론하고 이제 아니, 마무리를 해야 상속세 돼요. 마무리 저희 네, 마무리 시간 한꺼번에 마무리를 예, 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금투세는 뭐 아주 또 상속세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금융 투자 소득 소금 그 소득 제도에 과세하는 세금 제도니까요. 금융 투자 소득에 이제 과세하는 제도인데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원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금융 투자 소득이 다양하잖아요. 뭐 펀드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요. 뭐 파생 상품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을 관할하는 제도들이 다 각기 이제 각기 나름 존재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체계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보험 상품이지만 채권에 투자하고 변액보험, 파생 상품이지만 주식에 투자, 그러니까 많이 뒤섞여 있는데 금융 상품들은 실질적으로 채권이나 다름없는 파생 상품인데 뭐 파생 상품에 적용받아 세율을 적용받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원화는 그 세율 체계를 굉장히 단순하게 일원화하는 체계적으로 만드는 이제 개혁이 이제 금투세 도입의 그런 첫 번째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근데 다른 금융상품들에는 다 5천만 원 이상 어느 정도는 대부분 소득에 이제 과세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왔었던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주식 양도소득은 우리나라가 뭐 안 해왔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거의 안 해왔습니다. 예,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를 해왔는데 대주주의 기준이 굉장히 낮춰지다가 다시 지난해 연말에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상 높이면서 지금 아마 그 대주주의 기준이 갑자기 낮춰서 50억 원, 종목당 50억 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거두던 주식 양도소득 세금을 거두는 게 사실 제일 큰 금투세 도입으로 제일 큰 겪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발언을 했었던 윤석열 거죠.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에서도 네. 폐지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주식 투자자가 1,400만이고 원래 이제 금투세는 계속 시행하기로 돼 있다가 계속 미뤄졌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가 돼 있고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안 하면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연간 물론 한 해는 이익 보고 그다음에 한 해 손해 보고 그다음에 이익 보고 그다음에 뭐 그럴 수 있겠죠. 주식 투자다가 5년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까지는 이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통틀어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이건 일괄 공제하고 5천만 원까지는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과표를 정해서 세율을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도 다 있고 다 있는데 투자자들은 일단 세금 안 내면 좋죠. 그런데 사실 5천만 원 이상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이익이 주식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고 그죠. 연간 거기에서 버는 이익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10억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주식에다가 뭐 채권, 보험 다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주식과 채권이 많다는 가정하에 채권은 겨우 대부분의 경우는 채권은 은행 이자율을 좀 따라가게 네. 마련이어서 그런 걸 감안하면 10억 이상을 최소 대부분 뭐 20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사람들 극소수죠. 그 정도 금융 자산을 굴리는 분은 극소수죠.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뭐 큰 과세 원칙은 그거거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요건데 지금까지 주식 투자, 금융 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받는 거 빼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투자자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큰 건이 소수만 해당되는 세금이지만 이 사람들이 세금이 싫어서 빠져나가면 전체 주식시장이 떨어져서 나머지 개미 투자자들도 손해본다가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물론 새로 생기면은 그런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외국인과 주식 투자의 3대 주체가 있죠. 개인, 외국인, 기관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외국인은 그 나라에 기관은 법인세로 이 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내기 때문에 별도에 대해서 이 금투세 자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만 해당되죠. 근데 법인은 그럼 세금을 안 내냐? 많은 분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하는데 법인 명의로 투자한 것들은 이 부분이 법인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한 것들은 뭐가 되냐면 다 저거예요. 그 법인세로 납부하게 돼 있어요. 법인 그 기업의 이익이 되니까 나중에 그렇죠. 법인세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가 영업외 손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법인이 예를 들어서 펀드를 했다 어떤 증권회사가 그러면 이 펀드의 수익은 어차피 개인 계좌로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네. 개인 계좌로 어차피 연동이 됩니다. 이거는 그건 연동이 되는 거고 법인이 자체 계정으로 자기 자기 유보금이나 돈으로 투자했을 또는 그런 때. 걸로 투자한 것들은 어차피 법인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세금을 내게 돼 있고 그래서 개인 다액을 아주 고액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이 꼭 세율만 따져서 갈 거냐.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서학개미들 미국은 20%가 넘습니다. 금융투자에 대해서 금투세가 이미 되고 있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도 세금을 많이 투자 많이 서학 투자 많잖아요. 서학개미들 그냥 많잖아요. 뭐 엔비디아 오르는 거 보면은 그쵸. 뭐 세금 20%가 무슨 대수입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대직요법이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투자자들은 세금 안 내는 게 좋죠. 그리고 혹시나 빠져나갈까봐 그러니까 아주 고액 투자자들이 빠져나갈까봐 왜 그걸 해라는 게 아마 개미들의 이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좀 달라진 환경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요.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주식 보유자가 561만 명이었어요. 561만 명. 그런데 2022년 말 기준으로 상장기업 주식 보유자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은 1,441만 명입니다.
그렇게 늘었어요? 어마어마한 이분들은 대부분 또 미성년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유권자 그룹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장 기업의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학개미가 지금 거의 3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3, 4년 동안에. 그 사이에 예.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 또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재택근무하면서 다 주식 투자하셨나? 주식 투자 엄청 들었습니다. 왜냐면 네.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아, 때문에 금리도 많이 풀렸구나. 금리가 어. 뭐 자산 코로나는 가격, 예. 전 세계적인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만들었고 미국부터 아, 우리나라 그렇기 맞아, 때문에 맞아.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 돈이 금융시장으로 가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였고 많이 그럼 자산 오르기도 가격이 하고. 오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오를 거다, 금리가 떨어지면 오를 거다라는 거의 생각 때문에, 전망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미리 투자하고 그게 2020년, 21년, 22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초호황이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떨어졌다가 다시 미국은 지금 호황하고 오르고 있는데 물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뭐 엔비디아랄지 이런 부분들이 선두주자가 되면서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투세가 없거든요. 그럼 금투세 때문에 꼭 주식시장이 그러냐? 그건 모르는. 저는 뭐 아주 약간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금투세가 된다고 하면 근데 이건 정말 큰 유조차에 물 한 바가지 정도의 영향 아니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주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주시장 특히 시황 보도하는 이제 기자들을 항상 그날의 시황을 이렇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코스피 지수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은 애널리스트나 이제 주식시장 보는 사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날의 시황을 뭐 나름 이제 조리 있게 말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재밌는 현상 하나 발견했던 건 뭐였냐면은 2007년도에 서프라임 잘 직전에죠. 2007년도에 그날 그 해에는 대세 하락이긴 했지만 올라가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날은 다 무슨 얘기 나는지 알아요? 떨어지는 날은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이유를 그러니까 주시장은 늘 그러니까 진짜. 해석을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석을 상대한테 내놔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시장은 사실 우리가 이유를 따질 수도 없게 오르고 내리거든요. 기업의 실적과도 장기적으로는 일치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특히 한국 주시장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나름의 이제 근거들을 이제 그 내놔야 되는데 아마 그 금투세가 이제 도입되면 뭐 그 전후로 해서 주시장이 가라앉는 국면에는 모든 이유가 다 금투세 때문에 이 모든 게 금투세 때문이다. 약간 이렇게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핵심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거든요. 어차피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뭐 금투세도 폐지하겠다, 뭐 종부세도 가급적 완화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가겠다, 또 뭐 상속세도 좀 줄이는 쪽으로 처음에는 뭐 가업승계로 하다가 이제는 뭐 완전 일반적으로 계속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듣기로는 일단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전체적으로 올라서 서울에 있는 중상층 정도 되는 가구에서 상속세를 부담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그분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주당이 일종의 변심을 하는 것이다. 또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서 1,400만 명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심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동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봐야 되죠. 근데 세금을 물론 정치권이 당연히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감으로써 어떤 이해관계도 조정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을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원칙 없이 끌려다니면 그것도 사실은 뭐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투세나 뭐 그래서 종부세 이런 부분들을 대상을 보고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상수세도 마찬가지고 강남에 뭐 많은 분들 또 서울에 많은 분들이 상수세를 다 내게 됐어.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제가 아까 상속세에 대해서 일부 완화할 수 있다라고 했는 게 전반적으로 명목 가격 자체가 올랐는데 과거의 누진세율을 가지고 가는 건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세제가 사실은 다 명목 가격 기준이어서 양도 차익도 예를 들어서 뭐 20년 전과 지금의 명목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매기거나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이득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세율에서 우리나라가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대상보다는 원칙에 따라서 금투세도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많은 분들에게는 공제를 하지만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리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종부세도 토지 공개념 뜻에서
그리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도 고가의 자동차는 취득세가 훨씬 더 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산세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집이 몇십억씩 하는 건데 그리고 20매덕짜리 시가로 20매덕 집이 있어봐야 종부세 그렇게 많이 안 냅니다. 많이 내지도 않고 한 일가구 한 주택 보유자는 왜냐면 뭐 과표가 상당히 낮아지게 공시지가 기준에다가 네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또 마이너스로 곱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유권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군요. 윤 대표님도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정리를 좀 드리면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민주당이 뭐 우클릭이다. 네.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금 제도는 굉장히 좀 그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그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의 세부담보다 좀 높은 세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굉장히 그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금투세 지금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쟁을 했지만 금투세 도입을 약속하면서 먼저부터 깎아주고 있었던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은 증권거래세. 예, 증권거래세가 그 세율이 0.25%였는데 이미 0.15%까지 쭉 낮춰주고 있습니다. 깎는 건 미리 깎아주고 도입은 안 하고 네, 그러고 있는 셈인데 놀랍게도 그 증권거래세 그동안 깎아준 금액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적게 들어올 금액이 매년 적게 들어올 금액이 금투세 도입하는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면 과연 그 만약 증권거래세를 원복시키고 원래 복귀시키고 그러면 금투세 도입하지 않는 것은 과연 그것은 그 우클릭하는 행보인가?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는 금투세 도입은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안 내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할. 그러니까 다른 그 금융상품들이 5천만 원 이상 소득에 이제 부과한다고 똑같이 적용을 한 거거든요.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조세 중립성인데 그렇지만 이제 새로 생기는 제도인 만큼 그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을 조금 점진적으로 잡아갔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억이나 2억 정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5천만 원까지 가져갔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거고 그에 맞춰서 세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게 아니면 오히려 늘어나게 증권거래세의 부담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증권거래세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는 줄도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상당히 저항도 없으면서도 나름 이제 괜찮은 세제입니다. 그래서 그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상한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종부세를 얼마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게 1주택자에는 150%, 다주택자는 300%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부담을 좀 낮추되 그 종부세의 뭐 공제나 이런 것들은 유연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저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세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이지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꾸고 또 새로 세부담을 그 생기는 사람들에게 그 부담을 좀 점진적으로 가져가는 것 정도의 그 개혁 정도는 충분히 좀 해볼 만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금 방향을 이런 정도로 잡고 있다면은 저는 그건 우클릭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사실 되게 복잡하고 네. 저는 뭐 진보 보수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진보 보수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쩌면 가장 큰 건 누구에게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쓸 것인가가 그렇죠. 정부의 가장 중요한 네.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제 생각은 어떤 능력이 좋은 사람,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이 번다 그러면 본인 능력도 있지만 누구에게서 버느냐로 따지면 어떤 국가라는 틀, 그다음에 수출을 하든 뭘 하든 그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스템의 틀 안에서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 부담한 누진세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2007년에 대선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정동영 후보가 물론 정동영 후보의 문제도 있었고 대패를 했고 MB 정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자영업자들이 그 당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부가세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김치찌개 먹으면 네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10% 내죠. 내죠. 네. 지금은 당연히 다 내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 신용카드를 쓰니까 다 계산이 돼요. 각 식당의 매출로 다 잡힙니다. 예전에는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2000년대 중반, 초중반까지만 해도 현금 냈어요. 아,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 매출로 안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김치찌개 조그만 동네 식당 하는 분들이
팔고 현금 받고 끝. 그럼 세금 매출을 안 신고 안 잡으면 하면 그냥 부가세를 안 내도 돼요. 부가세 10%를 내게 되니까 지금 뭐 당시에 식당 주인들 보면 부가세를 여름에 이제 신고 기간이 있는데 거의 뭐 악소리가 납니다. 예전에는 안 내던 걸 당시 시세로 조그만 식당에서도 몇백만 원씩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불만이 엄청 커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스템이, 근데 처음에 김치찌개집을 처음에 하는 사람이 부가세를 생각하고 했냐?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 임금 장사였으니까. 근데 시스템이 바뀌면서 신용카드를 쓰면서 부가세를 내게 됐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사실은 세부담을 낮춰서 그걸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던 세원이 노출된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예전부터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일종의 문화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맞았는데 너무 거칠게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기술적인 걸 써야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 전반적인 거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원칙 없이 대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네. 대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원칙으로 접근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원칙을 잘 세우고 어쨌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매겨야 하는데 그렇지만 없던 세금을 만들 때는 조심조심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원칙적인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진짜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중도층 마음을 잡아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다가가는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잘 30초만 얘기해 주세요. 민주당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물론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에서 조금은 득이 있겠지만 종부세 없앤다고 해봐야 강남에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감세 정책들 몇 가지를 이제 다시 폐지하자, 원상 복귀시키자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그 수권 정당으로서 저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예. 완화하고 이건 하면서 예. 폐지했던 감세 정책은 되돌려서 그쪽은 세금 다시 걷자. 그게 뭐 제가 법인세도 얘기하는 다시 걷자. 유연하고도 전략적인 세제 접근입니다. 예. 아주 훌륭합니다. 이 얘기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얘기 듣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박성택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하고 윤형중 랩2900 대표님하고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치권의 감세 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이 문제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12시 반에 라이브 진행하는데요. 주말은 쉬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월요일 12시 반에 라이브 꼭 오셔서 깊이 있는 경제 분석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박성태 실장님하고 윤영두 대표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